그건 간단히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비상이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독일에 대해서 맹공을 할 테고, 작년에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8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한 5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한 1.6배 정도죠. 네. 이제 독일도 이제 골머리를 앓게 했죠. 트럼프하고 어떻게 이 딜을 해야 될까? 자, 교수님께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국제관계 전문가시고 또 유럽 쪽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또 유럽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하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종료되고 20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서구 사이 양대축으로 국제정세에 이끌어왔는데 21세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지금은 예전의 위상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예. 유럽 위상이 쪼그라든 이유라 유럽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걸까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고 유럽 정치 경제를 계속 이제 추적해오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관계 박사 쪽 공부하셨네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쓴 게 영국하고 독일의 유럽 통합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네. 저 독일에서도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필드워크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좀 했고 계속 그걸 추적을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우리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름 들어보실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역임했죠. 2011년부터 8년간. 그분은 이제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의 원로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왜 이렇게 유럽의 저성장이 늪에 빠졌냐, 한번 좀 진단 좀 해주죠 해서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가 올해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02년에는 미국하고 유럽연합 그 당시 15개 나라죠. 국내 총생산 규모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죠.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요.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30%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쭉 성장하는데 유럽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생산성이 미국은 계속 올랐는데 유럽은 미국만큼 생산성 증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에 지적한 것은 미국은 빅테크로 인한 빅테크가 받쳐준 생산성 증가가 컸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 생각하면은 플랫폼 기업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빅테크 말고는요, 그러면요? 유럽은 지금 미국하고 R&D 비교를 했는데요. 연구개발이라고 하죠. 민간 R&D가 미국이 2배가 많습니다. 유럽보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R&D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나 팽스라고 그러죠. 근데 유럽은 독일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EU 27개 나라의 5분의 1이고요. 단일 화폐 유로존 20개 나라의 4분의 1이거든요. 자, 독일 기업이 주도하는데 상위 3개 기업, 민간 R&D라는 게 다 자동차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빅테크가 R&D 민간 부분을 주도해서 AI도 적극 활용하고 생산성 제고에 앞장섰는데, 유럽은 아직도, 우리가 자동차 하면 이제 전기차가 등장했지만 유럽은 그 전환에서 뒤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유럽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유럽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뭐 푸아그라 파스타 덜 먹고 와인도 적게 마신다고 네. 들었는데 정말인지, 그리고 거기에 뭐 인플레이션의 세계적인 여파가 좀 끼친 것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네. 부정적 영향은 유럽이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절반을 수입했었거든요. 그게 딱 끊어졌으니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원자력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해서 덜 피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물가 상승이 예를 들면 2022년 경우 거의 1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3% 이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영국 언론에서 제일 흔히 제가 봤던 용어가 생활위기인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물가 폭등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런던의 월 1인 가구 전기요금이 4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았던 경우가 그렇고, 보통 우리 언론에 나온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거, 좀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지나 그런 건 그걸 따르지 못해서 상당히 살기는 어려졌다, 팍팍해졌다. 그건 정확한 말이죠. 저 방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해 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네.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만 미친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직격타였고요.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독일 제조업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했는데요. 네. 그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제조업 생산 단가가 최소한 2~3배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물가도 급등했지요. 또 하나 국내 언론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독일에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피난민한테는 바로 복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피난민한테 독일이 1년에 지출하는 돈이 1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자, 그러면 100만 명의 피난민이 들어왔으면 15조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당연히 이제 독일은 인도주의적 그런 거하고 또 나치 그런 역사적 부담 때문에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이 들어와서 15조 유로를 별도로 지출하면 다른 데 지출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여파가 가장 크고 물가 상승, 거기다 피난민 같은 간접적인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분명히 독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미국이 제일 많이 지원하겠지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 네네.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독일의 그 북부 항구 킬이 있는데 거기 킬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분기에 한 번씩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한 70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약속을 기준으로. 왜냐면 집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데 유럽은 독일이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국가별로는. 하지만 유럽연합 27개 나라하고 유럽연합 EU라고는 기구가 지원한 액수를 합하면 유럽연합하고 그 회원국이 지원 약속을 한 금액이 미국보다 한 300억 달러 많습니다. 예, 그 공식적인 통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미국은 한 60% 이상이 첨단 무기 지원입니다. 근데 유럽은 반대로 독일이나 유럽연합은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주기 때문에 외부 지원 없이는 정부도 운영 못 하거든요. 자, 그런 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로 이제 유럽의 국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180만 명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폴란드도 상당히 많이 환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 영토가 계속 바뀌었는데 우크라이나랑 그렇게 섞여서 살았거든요. 제가 2019년 상반기에 6개월 정도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 대학의 한국학 그 방문 교수하면서 우크라이나 그쪽을 좀 봤는데 우크라이나 말하고 폴란드 말하고 조금만 배우면 통합니다. 역사적으로 막 긴밀했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 사는 사람의 한 최소한 15% 정도가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자, 그렇게 긴밀해서 폴란드가 처음 1년 동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180명 넘게 받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난민을 너무 받아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 대한당이라고 극우 정당입니다. 난민 더 이상 받지 마. 왜 우리가 계속 희생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 세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제 복지 그런 거 줄어드는 데서 반대를 했고 더 이상 난민 못 받겠다. 그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내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뭐 금방 끝낸다는 얘기도 있고 했으니까요. 러우 전쟁 끝나면 유럽 경제는 다시 괜찮아지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 공약이 데이 1 취임하는 1월 20일에 끝내겠다 얘기했는데 1월 20일. 1월 20입니다. 20.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선적으로 최소한 휴전을 할 것이다. 휴전하게 할 것이다. 지금 딱 2달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막판에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에 사정거리 300km인 미국의 순항미사일도 쏘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해서 휴전을 하게 계속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최소한 유리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발판을 마련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 생각에는 최소한 2-3달 안에 휴전을 시킬 것이다. 우리 한국 전쟁처럼 어느 정도 전선을 동결시키고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 만들고 그게 제 현실적인 아니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독일이 다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해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피난민 그런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경제가 전쟁 때문에 나빠졌었는데 그게 바로 회복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러시아도 휴전협정 그런 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하는 것도 내세우겠지만 경제제 풀어달라 그런 것도 분명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보면 아무리 전쟁이 내년 상반기에 휴전이 되더라도 유럽이 이 전쟁
전쟁 종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곧바로 생기지 않고 예를 들면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 전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말씀하신 2025년 1월 20일부터 이제 집권을 하면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장담한 게 우방국이라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최소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 EU가 통상정책은 독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 펀더라이언 집행위원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EU도 통상정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대응할 텐데요.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겠다. 그러면 EU가 미국 무역 흑자가 작년에 한 1,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게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그걸 보고 계속 이제 협상의 달인이니까 이걸 보고 더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내세우고 있고요. 제가 아까 독일 경제 말씀드렸잖아요. EU 경제의 5분의 1 규모인데 독일이 무역 의존도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 무역 의존도가 70%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GDP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인데 70%가 무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국제 무역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나오는데요. 독일은 무역 의존도가 80%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내가 독일차 수입을 더 줄였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독일차 많이 사니까. 자, 그렇게 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트럼프 관세 부과 때 독일에 얼마가 손해가 갈다고 따졌는데요. 첫 해는 독일 경제의 한 마이너스 0.4%포인트, 근데 2028년에는 한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간단히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비상이죠. EU 차원에서 통상정책은 공동 대응하겠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독일에 대해서 맹공을 할 테고 작년에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8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한 5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한 1.6배 정도죠. 이제 독일도 이제 골머리를 앓게 했죠. 트럼프하고 어떻게 이 딜을 해야 될까. 근데 독일은 우리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고 통상정책이니까 또 독일 나름대로 또 양자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럽의 강국인 그럼 독일은 지금은 뭐 GDP 성장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 사업 어떤가요? 유럽 통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독일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요. 유럽연합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 근데 독일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0.3인가 0.4%였었고요. 올해는 플러스 0.1, 0.2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올해도 마이너스 0.1 아니면 0.2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다. 그러니까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 7개 경제국 G7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니까. 올해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률이 1% 남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일이 평균만 해도 유럽 경제가 최소한 1% 상반으로 올라가죠. 독일이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경제가 왜 그러냐? 단기적 요인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요인입니다. 우리도 중국과의 교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중국이 경제 진작,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트럼프하고 무역전쟁할 때 더 많이 풀려고 하는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의 작년에 리오프닝 효과,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독일의 최대 교역 상달국이 7년 동안 중국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고 중장기적 요인으로는 독일이 고령화 그리고 베이비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은퇴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요. 극우정당이 바로하면서 이민 받지 마. 그것도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단기적 요인하고 중장기 요인을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 요인 해서도 쉽지 않고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을 만들자. 정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이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2016년부터 헌법에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균형 재정을 명시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독일 정부가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균형 재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나 경기 침체 불황을 제외하고는 재정 적자가 0.35%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유럽 경제에서 경제 규모가 꼴찌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독일이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이 나라가 돈이 있어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더라고. 어떻게 이걸 헌법에 명시를 했을까? 우리가 흔히 독일 생각하면은 너무 규칙만 앞세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지금 이제 독일이
내년 2월 말에 조기 총선을 합니다. 원래 총선이 내년 9월 말이었었는데 연립정부가 붕괴되면서 2월 말에 2월 23일에 조기 총선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1야당, 기독교민주당, 기민당이 정권 교체가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정당은 이 균형정을 더 필요하다고 한 정당인데 이거를 약간 손보지 않고는 이게 경기 침체 극복이 어렵다. 그래서 개헌은 못하더라도 이 해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그런 정도로는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재정을 대폭 손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 그런 거는 조금 정당끼리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독일이 균형 재정 때문에 경제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전쟁하고 그다음에 중국 효과가 적어서 2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지만 경기 침체 때 정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을 풀 수 있는데 독일은 그런 정책 재량권이 지금 어려우면 손발이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풀어주면 경기 침체 때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진작책을 펼쳐서 조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말씀하신 게 그 헌법에 어쨌든 균형 재정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2018년, 22년 GDP 대비 총 공공투자인데요. 북유럽, 노르웨이가 5%가 넘었죠. 독일이 보세요. 꼴찌입니다. 자, 균형 재정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쓰고요. 작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붕괴됐지만 독일이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했거든요. 보통 게임의 규칙이 2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했습니다. 1개 정당이 한 40%, 나머지 정당이 10%. 그럼 과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 가을에 총선에서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했다는 것은 사회민주당이 제1당인데 제2정당, 그러니까 지지율 기준으로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하고 1%포인트 약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저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사회민주당이 반대해서 녹색당하고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면은 2개 정당, 사회민주당하고 녹색당은 중도 좌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당은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굴러갈까? 왜냐면 3당 3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연립정부가 붕괴된 것도 10% 남짓 얻었던 자민당이 재무장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꼬마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제일 낮은 정당이. 그런데 이 정당은 계속해서 규제 하나만 외치고 사회민주당 숄츠 총리가 요구한 균형재정 예외 두는 걸 반대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립정부가 붕괴됐는데요. 설령 정권 교체가 있어서 기독교민주당, 기민당하고 기사당하고 다른 연립정부가 들어서도 이 균형재정을 조금 손보지 않으면 제가 강조했듯이 투자 비율이 노르웨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이걸 높일 수 없다는 거죠. 말이 샜는데 작년 11월에 독일이 코로나19 때 쓰고 남은 돈 600억 유로, 84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 15% 정도를 3당이 합의해서 연립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거는 이제 자유민주당이 바랬던 거고요. 그리고 녹색 전환, 이건 녹색당이 바란 거지 않고 합의를 해서 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토해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연립정부가 굴러갈까 하다가 작년 11월에서 올해 11월 초에 붕괴되니까 1년을 계속 삐그덕거리다가 붕괴된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일 경제를 부흥시켰던 게 우리 독일이 급속한 흡수 통일로 통일 후유증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2002년, 2003년도 독일 경제가 연속 2년 마이너스 경제였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총리였었는데 그때 어젠다 2010이라고 2010년을 대비한 대규모 구조개혁, 그래서 복지를 많이 깎았고요. 고용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직 연령도 67으로 높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독일이 그거 덕분에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을 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경제가 상당히 다시 제도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기 총선 내년 2월 23일에 제1당인 기독교 민주당 속에서도 어젠다 2010을 상기시키면서 어젠다 2030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때처럼 우리가 복지 좀 축소하고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겠다. 그거를 좀 내세워서 집권이 한다면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균형재정 조항도 조금 그것도 유연하게 활용해서 돈을 좀 풀고 그다음에 어젠다 2030을 통과시켜서 개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앞으로 2, 3년 후 지나서 독일 경제가 어젠다 2010에서 다시 재도약했듯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젠다 2030이 통과되면 독일 경제가 조금씩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말고 영국. 잘 나가던 영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는 예. 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탈퇴가 나온 게 2016년 6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브렉시트가 일어나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단행한 게 데이빗 캐머런이라고 보수당 총리거든요. 저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제가 한번 좀 감사 사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좀 많이 했거든요. 브렉시트가 당연히 영국 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왜냐하면 영국 교역의 한 45% 정도가 네. 유럽연합 EU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일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니까 달빛 고속도로, 대구 광주 고속도로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남원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갈 때 아무 통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의 회원국끼리는 단일 시장, 내부 시장입니다. 수출할 때 아무런 관세도 없고요. 비관세적 방법도 없고 내가 독일 대학생이면 졸업하고 나머지 26개 회원국에 가서 비자 없이 취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방자치 시의원으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단일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폐. 이 정도로 지역이 통합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이거에서 탈퇴했다는 것은 뭐냐면 브렉시트 협정에서 무관세, 무쿼타 협상을 했지만 비관세 장벽은 생기죠. 네. 뭐냐면 영국하고 유럽연합하고 표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 기업들이 EU에 수출하려면 EU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 전에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45% 정도 교역하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영국의 중소기업이 갑자기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통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줄이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교역하고 영국의 그다음 교역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대미국 교역이 EU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FTA가 없습니다. 가장 큰 시장에선 탈퇴했는데 두 번째 교역 시장인 미국하고는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요. 트럼프가 대놓고 또 보호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국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영국도 이제 트럼프 출범 후에 이 통상 그 대책 마련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집권은 이제 한 2달 후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큰 교역 시장이었던 EU와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그 대체 시장을 영국이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였었고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이 G7, 그러니까 선진 7개국 국가 중에서 최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불명예를 이제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7월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이 앞서서 나세운 게 성장만을 외치고 있고요. 브렉시트 이 효과를 그래도 조금 흡수하면서 올해 영국이 원래 0.45%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은 1%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진 겁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에 2017년부터 영국 경제가 EU 평균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그 브렉시트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교역도 줄어들었고, 영국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이나 주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는 공장 그런 거 짓는 거. 그게 영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6,500만 시장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영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나머지 EU 시장에 무관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에 이런 FDI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였었던 거죠. 외국 기업들도 이런 거 적응하면서 영국의 FDI가 조금씩 회복되고 지금 이제 내년 성장도 영국이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조금이라는 게 0.2 내지 한 0.3%포인트.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한 연구기관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이 독일이고요. 유럽에서 그 다음은 영국이 될 것이다. 나와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면 10에서 20%, 0.3이나 0.3%포인트 영국 경제 성장률이 꺾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내년에 1.34%포인트 성장한다. 그런데 0.34%포인트 꺾이면 겨우 1%포인트 성장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G7이 어디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입니다. 그 7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본이
70년대에 들어갔던 거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들어간 게 주요 20개국에서 G20이고 G20고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그 브렉시트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나요, 지금? 예. 최소한 2년 전부터 브렉시트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율이 20%포인트 높습니다. 그럼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게, 그러면 다시 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의 기본 문법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올 7월 4일에 영국 총선이 있었잖아요. 14년 만에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선구제거든요. 그래서 10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EU 재가입은 선거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를 가장 많이 찬성한 게 보수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보수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3분의 2가 브렉시트 잘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나머지 중도파하고 노동당 지지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20%포인트 높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하고 다시 재가입하자는 건 이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 의견이죠. 정치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브렉시트 잘못됐고 우리가 재가입하자는 얘기를 하면 표를 잃고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슈는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제가 언제 영국이 다시 가입합니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자주. 그러면 제 생각은 최소한 20년은 기다리자. 왜냐하면 그때 한 30년 정도 되면 세대 교체도 되고 20년은 유럽연합 또 많이 변했을 테고 그러면 영국은 가장 사람들이 이제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념에 매몰리지 않고. 자, 그렇게 보면 다시 재가입이든지 아니면 좀 더 관계를 긴밀히 하든지. 그래서 지금 노동당 정부도 경제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유럽연합하고 최소한 경제적 관계는 더 긴밀하게 된다. 그거는 합의를 해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유럽연합 폰데어라이언 집행위원장 만났고요. 독일 쇼츠 총리 만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났고 합의한 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영국하고 유럽연합의 정상회담 정례화 그것도 합의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도 EU 27개 외무장관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요새 이 안건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트럼프 정권도 있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영국 내의 그 브렉시트 극렬 지지자들, 그러니까 주로 보수당 지지층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경제에 활력을 하려면 최소한 EU와는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고 또 안보 같은 것도 함께 해야 된다. 그거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보수당 지지자조차. 자, 그래서 그쪽 협력은 조금씩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